대략 2000년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며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포함한 행성들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이 가설을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1300년이 흘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한 사람이 과학적으로 천동설에 반박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던 그는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당시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후에 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계산을 통해 그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처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과 태양계 너머의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천동설은 점점 지동설로 대체되었죠. 하지만 지동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지구는 이 우주에서 보통 행성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후 1920년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허블. 미국의 천문학자인 허블은 천문망원경을 통해 또 한 번 사람들의 우주관을 확장시킵니다. 우리 은하계 이외에 또 다른 성운이 존재하고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때문에 지구는 우주에서 특별할 게 없다라는 생각은 더욱 굳혀졌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후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바로 평범함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의 원칙은 또 다른 생각과 연결됩니다. 우주에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에 1960년대 이후 많은 천문학자들과 명문대학에서 외계 생명체 탐사를 조직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세티입니다. 그럼 어떻게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인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문명을 이룩하여 전파 신호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규칙적이고 고의적인 신호를 수신해 분석하여 외계인의 존재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60년 동안 신호를 포착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록 60년이라는 시간은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점점 의심이 듭니다. 애초에 평범함의 원칙이 틀린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지구가 결코 평범한 행성이 아니라면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도 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구는 뭐가 특별할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제외하면 지구에는 뭐가 남을까요? 바로 암석과 물이죠. 하지만 암석은 달에도 화성에도 금성에도 있죠. 그러나 이런 행성에 모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 어떤 탄소 기반 생명체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때문에 물은 생명의 제일 필요 조건으로 항상 거론됩니다. 왜 물은 생명체에 이렇게나 중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물은 영양분을 녹이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의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의 온도를 안정화시키는데 현재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여분의 열 중 90% 이상이 바닷물에 의해 흡수됩니다. 만약 지구에 바닷물이 없고 육지만 있다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겠죠. 우주에서 사실 물은 매우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물이 존재하는 가장 흔한 형태는 얼음이지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닙니다. 지구에 많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매우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행성계에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구역을 계산해내는데 이 구역이 바로 골디락스 존입니다. 지구의 궤도는 완벽히 골디락스 존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5%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져도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가 없고 지구는 인간이 지표면에서 살지 못하는 행성이 됐을 겁니다. 금성이나 화성처럼 말이죠. 물론 물만이 생명체의 생존 조건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천문학자들이 계산해낸 20여 개의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간단히 예를 들어봅니다. 공전 궤도 20률이 작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성이 항성을 공전하는 궤도가 너무 타원형이면 안 됩니다. 20률이 클수록 이 행성의 온도 격차가 커지기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겠죠. 이 행성은 적당한 질량이 있어야 합니다. 질량이 너무 작으면 대기를 안정적으로 표면에 붙여두지 못하고 결국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되겠죠. 그리고 이 행성에는 반드시 비교적 큰 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달은 신기하게도 지구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 있어서는 이 크기가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이 크면 지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거대한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하여 안정적인 대기와 바다, 사계절을 형성하며 생태계가 항상성을 유지하여 복잡한 생명이 잉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행성에는 적당한 자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장이 없거나 미약하면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생명이 안전할 수가 없고 행성의 대기가 결국 다 벗겨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적절한 비율의 해양과 육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성의 지각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각 운동으로 인한 화학 반응이 활발하지 않게 되어 새로운 물질과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생기지 못하는 죽어있는 행성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 행성은 반드시 적당한 항성이 필요합니다. 이 항성은 발산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또한 항성의 중력이 너무 강하면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조속 고정시키고 너무 약하면 안정적으로 붙잡아 둘 수가 없겠죠. 또한 이 행성계에는 내 행성계의 궤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로부터 보호해주는 거대한 행성이 필요합니다. 태양계의 목성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행성은 행성계 내에서의 골디락스 존에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은하계 내의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은하계에도 골디락스 존이 존재하는데 만약 은하계 중심에 가까우면 별의 밀도가 높고 강력한 복사 에너지와 초신성 폭발 및 중력의 영향으로 이 행성의 생명 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하계 중심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금속 함량이 떨어져 지구와 같은 중금속 내핵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탄생하기 어렵고 또한 태양과 같은 중원소가 풍부한 별도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과학자들은 은하계 내의 골디락스 존을 계산해냈습니다. 이 구역은 은하계 내에서 매우 협소한데 지구가 마침 이 구역에 있습니다. 나선 은하의 중심에서 뻗어나온 나선팔이 있는데 이 구역에는 밝고 뜨거운 항성들이 많이 존재하고 강한 복사 에너지와 운석 및 중력 섭동의 원인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의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런 지적 생명체 탄생 조건은 대략 20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 하나의 조건을 10분의 1의 확률이라고 계산해 볼 때 20몇 가지 조건을 다 합치면 지구와 같은 환경이 생겨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천만 조분의 1이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은하계 전체 중에서 대략 1000억 개의 행성이 있다면 지구가 은하계에서 탄생할 확률은 겨우 1억 분의 1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1억 개가 있어야 지구 같은 행성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건 단지 대략적인 짐작에 불과합니다. 매 조건을 10분의 1로만 계산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어떠한 조건은 분명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액체의 물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조건의 행성은 어쩌면 1000개를 찾아도 하나를 찾기가 힘든 조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추산해낸 20몇 가지 조건들 외에도 또 다른 조건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탄생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상상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구가 투명한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와 모든 조건이 비슷하지만 대기가 혼탁하여 우주를 관측할 수가 없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그들은 우주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는 만약 지구가 마침 은하계의 나선팔에 있었고 운 좋게 인류가 탄생했다면 항성들의 빛에 의해 반사된 우주먼지와 가스로 인해 아마 지구 밖의 우주에 대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인 동시에 우주를 관측하기에 아주 좋은 행성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흥미도 생기지 않을 터이니 말이죠.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관측, 사고, 분석 및 우주를 탐색할 수 있는 생물입니다. 또한 지구에서 유일하게 우주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생물입니다. 이른바 우주 법칙은 사실 물리 법칙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물리 법칙을 통해 별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냅니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은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나이가 들어 신을 믿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인간사에 개입해서 이런저런 소원이나 들어주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우주적 설계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떠한 지혜에 의해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완전히 다르다면 인간은 애초에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우주를 탐험하려는 이 욕망은 결코 자연 진화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일은 근본적으로 생존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바로 우주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이 탄생한 것은 우주를 위한 것이지 지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은 우주와 매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류의 제한된 수명과 육체는 이 우주를 탐험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때문에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을 탄생시켜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않을까요?